싱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은 경제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육 수준이 높기로 유명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이루어낸 눈부신 경제적 성공과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 중 하나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 침체를 비교해보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지식이 부의 주요 원천이 되는 이른바 지식경제가 추존하면서 교육, 특히 고등교육은 번영으로 가는 열쇠가 되었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높은 교육 수준이 국가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사실 놀라울 정도로 빈약하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은 사람들이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생산성 향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또 지식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이 경제 발전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우선 지식경제라는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지식은 언제나 부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탈산업화와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의 대다수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요건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지식경제에 더 중요하다는 고등교육도 그것이 경제 성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 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능력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80년대 이후 지식경제의 부상을 목격한 후 사람들은 교육이야말로 경제 번영의 열쇠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굴뚝산업이라 부르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에도 교육이 중요했는데 근육이 아니라 두뇌가 부의 원천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그야말로 교육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이 주장은 더 생각해 볼 여지도 없는 논리처럼 보입니다. 더 배운 사람은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걸 보면 생산성이 높다는 증거 아닐까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 즉 인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나라에는 더 적다는 사실도 이 논리를 증명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OECD 국가들에서는 사람들이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평균 9년인데 반해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그 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또 기적적인 성장을 이룬 일본,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교육 수준도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상식에 반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1960년 한국의 문맹률은 29%였고 아르헨티나의 문맹률은 9%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맹률이 더 높았음에도 한국은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해서 1960년 아르헨티나의 5분의 1에 불과했던 국민소득이 이제는 3배가 되었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를 봐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꼭 경제가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1980년에서 2004년 사이에 이 지역 문맹률은 60%에서 39%로 눈에 띄는 감소 추세를 보였음에도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0.3%가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교육이 경제 발전에 그토록 중요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는 렌트 프리책 교수는 교육은 전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라는 논문에서 1960년부터 1987년 사이의 기간 동안 수십 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모은 자료를 토대로 교육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프리책 교수는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배운 사람이 더 많으면 나라도 더 부자가 된다는 얼핏 보면 당연한 것 같은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그토록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교육이 우리가 믿는 것보다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모든 교육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는 대다수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에 간접적으로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과목이 많습니다.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등이 그 예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는 이유는 아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더 나은 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해서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심지어 생산성 향상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하는 일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과목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직종에서조차 실제 업무를 보는데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것, 심지어 대학에서 배운 것도 크게 써먹지 못합니다.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지식과 얼마나 관련이 있겠습니까? 많은 직종에서 현장 실습과 도제 제도를 중요시하는 것도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학교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식경제 시대는 어떠할까요? 아이디어가 부의 원천으로 점점 더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는 추세를 고려하면 교육은 한 나라의 번영을 결정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식경제라는 말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나라가 부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었다는 의미에서라면 우리는 항상 지식경제 사회에서 살아온 셈입니다. 10세기경까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이유는 다른 나라에 없는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활자, 화약, 나침반 등 몇몇 이름난 것들 이외에도 중국이 갖고 있던 기술과 지식은 엄청났습니다. 19세기 영국은 기술 혁신을 선두에서 이끌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의 중요도는 최근 들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류가 전체적으로 지닌 지식의 양은 과거에 비해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업종에서 평범한 노동자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하는 지식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먼저 제조업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선진국 노동자들 중 높은 교육 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상품 진열,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햄버거 만드는 일, 사무실 청소 등이 그 예입니다. 여기에 더해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계가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개별 노동자들이 과거에 같은 일을 하던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하는 작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경제 전반의 생산성은 향상됩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나라에 널려있는 작은 전파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삼성이나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아마도 고칠 줄 아는 기계 가짓수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기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고도로 기계화된 기술적으로 발달한 경제일수록 교육받은 사람을 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평범한 노동자들이 교육을 더 받아야 할 필요는 늘지 않더라도 고급 직종의 노동자들은 더 많이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의 중국이나 영국의 경우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른 나라보다 생산적인 지식을 더 많이 창출해내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한 나라의 번영도를 결정짓는 것은 초등교육보다는 대학교의 질에 달려있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지식 위주의 시대에서조차 고등교육과 경제 번영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간단명료하지 않습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산업화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놀랍게도 선진국 중 가장 낮아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른 선진국 대학 진학률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47%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선진국 중 가장 낮습니다. 이 스위스 패러독스 역시 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낮다는 사실로 설명됩니다. 초중등 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낮은 것은 이 시기의 교육이 자아실현, 모범시민 양성, 민족 정체성과 같은 것을 함양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라면 고등교육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낮은 것은 고등교육의 기능 중 경제학에서 분류라 일컫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고등교육은 피교육자들에게 생산성과 관련된 지식을 상당 정도 전수해주지만 그것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그 피교육자들이 얼마나 고용에 적합한지 순위를 매기는 것입니다. 많은 직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은 일을 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전문 지식보다는 전반적인 지능, 의지, 조직적 사고력 등입니다. 대학에서 역사나 화학을 전공하면서 배운 지식은 보험회사나 교통부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는 거의 쓸모가 없겠지만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대학을 가지 않은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의지가 강하며 조직적 사고력이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대졸자를 모집하는 회사는 각 직원의 전문 지식보다는 이런 일반적 능력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얻은 전문 지식은 대부분 직장에서 수행할 업무와 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가는 사람들의 비중이 일정 선을 넘어서면 괜찮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하는데 하등 쓸모가 없는 것을 배우면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리라는 걸 잘 알면서도 대학을 가게 됩니다. 저마다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학이 늘어납니다. 대학 진학률은 더 높아지고 대학을 가야 하는 압박은 한층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현상은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집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대학 진학률 10 내지 15%로도 세계 최고의 국민 생산성을 기록한 스위스의 사례를 고려할 때 그보다 더 높은 대학 진학률은 사실 불필요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지식경제의 부상으로 기술 요건이 많이 올라 스위스의 현재 대학 진학률 40%대를 하한선으로 친다 하더라도 미국,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대학 교육의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제로섬 게임인 분류 과정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초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도 한 나라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다면 경제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역할을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부자 나라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 집착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학력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그 결과 많은 나라에서 대학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 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면 교육 너머로 눈길을 돌려 제대로 된 제도와 조직을 건설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진정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 개인의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각 개인을 잘 아울러서 높은 생산성을 지닌 집단으로 조직화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교육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재력을 발휘하고 더 만족스럽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교육을 확장하면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국민 생산성 사이의 연관성은 약하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산적인 기업과 그런 기업을 지원할 제도를 확립하는 데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